비단 영화뿐만이 아니라 그럼 미술이나 이미지 영역에 있어서 AI는 이미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도입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잘 활용을 하고 있고, 그게 생각보다 예술의 영역까지 접근해서 최근에 충격을 준 사례가 있었어요. 최근에 미국의 이제 콜로라도 주에서 열린 미술 대회에서, 물론 디지털 아트 부문이지만 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그림이 이제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 생성형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밝혀져서 굉장히 충격을 줬었는데요. 그 미드저니라고 많이 이 이미지를 이제 생성형으로 만드실 때 쓰이는 프로그램을 썼었고, 그 미드저니는 이제 텍스트만 입력을 하게 되면 그 텍스트에 맞는 이제 섬세하고 이제 즉각적으로 이미지가 딱 구현이 돼요. 그래서 그거에 사람들이 매우 놀랐고, 이게 생각보다 그림 퀄리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미적으로도 매우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이 그림이 1등을 한 작품인데요. 1등 수상작은 이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그림만 봐도 생각보다 되게 아이디어도 좋고 저는 구현도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와, 이 그림 이거 자체만 보더라도 이거 진짜 되게 잘 그리고 미적으로도 되게 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나무랄 데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건 미드저니 통해서 구현이 됐다는 게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해당 그림이 1등 수상작으로 이제 제이슨 앨런이라는 사람이 여러 시간을 들여서 여러 키워드를 계속 입력하면서 이 그림이 도출이 됐다라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작품이 수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더 논쟁이 본격적으로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와, 이거 사람이 노력을 해서 뭔가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텍스트 입력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이거는 예술작품 아니다, 수상 취소해야 된다라는 이제 관점이 있고, 또 하나의 관점은 아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지금 아트 아니냐, 미적으로 훌륭한데, 그리고 그거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도출했다 하더라도 기존에 없던 거를 창작한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이제 미술이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논쟁이 매우 가속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시사점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미적인 재능이 있거나, 보통 우리가 예술 작가 그리고 미술 작가들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뭐 논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구분을 할 때 굉장히 좀 심미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의미를 둬서 그 작품을 이제 고민 끝에 이제 창의성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에 우리가 예술가라는 그런 호칭을 부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그냥 봤을 때는 이제는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만 좀 떠오르고 좋은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다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하나의 지평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추상 미술뿐만이 아니라, 이건 약간 좀 구상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술 영역에 있어서 AI를 활용해야 되는 거로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거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약간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우리가 그런 뭐랄까요, 추상 미술이 아주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전인가요? 딱 그 도입기인가요? 그때 이제 마르셀 듀샹이라는 이 작가가 굉장히 예술계에 충격을 줬는데, 그 작품이 이제 샘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냥 그 시중에서 파는 소변기를 하나 사와서 그 소변기를 만든 사람의 이름을 쓰고 그 연도 쓰고 서명을 한 다음에 저기 전시회에다 출품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예술계에 있어서도 논쟁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예술이고 어디까지가 작가가 개입하고 작가의 의도를 반영한 작품인 건지가 그때 굉장히 하나의 충격으로 줬었는데, 이런 만들어진 작품인 이 레디메이드에 뭐 작가가 이제 서명을 하는 그 행위 자체로 건드리면 그냥 작품이 되는 거 맞냐? 그럼 어디까지가 이게 예술 작품인 거냐? 라고 생각했는데, 이 행위 자체가 의미를 줬으니까 예술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굉장히 좀 받아들여지면서, 우리가 그 하나의 시대를 열은 작가, 그리고 하나의 지평을 열은 작가로, 예술가로 마르셀 듀샹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울림이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봤을 때, 저는 앞서 이야기했었던 그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그 미드저니 통해서 만들어낸 것도 이거 하나 중요한 분기점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제 그러면 어떤 키워드를 입력해서 어떻게 구현했느냐, 아니면 그렇게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누가 이 키워드 입력했느냐가 예술 작품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계기가 되고, 그런 뭐랄까요, 판단을 가르는 또 요소 중에 하나로 뜨거운 감자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런 예술가로서의 신미성을 갖춘 키워드는 누가 선택해서 누가 입력할 것인가의 싸움도 좀 될 수 있지 않나 로도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또 분야에서 굉장히 또 뜨거운 논쟁 중에 하나는 AI 도입으로서
뜨거운 논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좋아하는, 저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웹툰 영역에 있어서도 AI가 활용이 됐다. 그리고 어디까지 활용이 되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있습니다. 최근에 AI로 제작한 웹툰이 거대 웹툰 플랫폼에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독자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웹툰 스튜디오는 이제 하도 독자들이 반발을 하다 보니까 이거 생성형 AI 활용한 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진 작품에 이제 후보정으로 AI가 개입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이 굉장히 반발하면서 이거는 너네 이거 작품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웹툰 자체 생태계 망가지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독자들이 거부감을 좀 많이 느꼈다고 할까요? 이런 독자들의 AI 거부감을 느끼는 반응에 대해서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흥미있다라고 생각하는 좀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은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할리우드 제작자나 아니면 그 미술가 사례에서도 창작자들이 AI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이러면은 내가 앞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그동안 갈고 닦았던 내 창의성의 영역이 이렇게 생성형 AI로 무너지는구나에 대한 강한 반발이 있다라는 건 너무 잘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감상하는 독자들도 이거는 그 AI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된다. 상업적으로 특히 판매하는데 이거 안 된다. 라고 강하게 반발한 거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흥미있는 사례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독자들이 반발을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원래도 웹툰 영역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제 트레이싱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이미 있는 이미지나 그런 뭐 남이 이제 만들어 놓은 사진을 이제 쉽게 따와가지고 그렇게 복제를 하는 느낌으로 이제 웹툰 콘텐츠를 만든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독자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그 남의 거 베꼈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누구나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게임이나 웹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산형 게임, 양산형 웹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되게 똑같은 콘텐츠 조금만 바꿔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복제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이 있고 질리는데 이렇게 되면 양산형 콘텐츠 엄청 늘어나겠네, 양산형 웹툰 엄청 늘어나겠네 라는 것에 대한 좀 반발이 더 큰 게 작용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앞서 뭐 AI 도입에 대해서 우리가 안 할 거니까 너희들도 하지 마 라는 게 과연 잘 먹힐 거냐라고 봤을 땐 인간의 욕구와 아니면 산업적인 그리고 이제 사업적인 이득으로 봤을 때는 내가 안 한다 하더라도 남들이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절제하는 효과는 조금 느려질 거고 이게 다가올 미래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 웹툰의 김중구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웹툰에 있어서 AI 도입은 좀 필연적일 거다라고 전망을 이야기했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에 있어서 가이드라인 반드시 만들겠다. 또한 저작권 논란에서 자유로운 AI 툴 자체를 네이버 웹툰이 좀 만들어야 되는 이슈가 앞으로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이 영역에 있어서의 굉장히 판도를 좀 바꿀 거라서 어떻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무단으로 학습하는 거를 방지하고 저작권을 보호할지에 대해서도 매우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예술 영역, 창의성이 발휘되는 영역에서의 이렇게 생성형 AI의 확산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도입에 대한 앞으로 이거 권리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 로열티나 저작권 누구한테 귀속되느냐에 대한 문제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발발할 거다라고 예상을 이제 했는데 과연 저는 계속 보면서도 좀 놀라웠어요. 창의력 영역에 있어서는 사실 인간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것도 딥러닝의 발달로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가 인정할 정도의 창의성 있는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라는 게 매우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창의력이라는 영역도 어떻게 보면은 뭐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운 게 딱 뚝딱 생성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늘 아래에 새로운 게 없어요. 결국에는 그 전에 영감을 받거나 좀 영향을 받은 작품이나 아니면 이 사람의 신미성 그리고 그런 창의성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그런 학습하는 작품들이 있을 것이고 그 작품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이제 창의성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사피엔스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에도 이 창의성 부분에서도 AI가 쉽게 쓰일 거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창의력이라는 것도 패턴을 파악하고 섬세하게 분해한 다음에 새롭게 조립하는 좀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AI가 쉽게 도입하고 발휘될 수 있는 것 같다. 때문에 데이터 분석이 쉽게 요하는 그런 직업은 생각보다 좀 많은 영역에 있어서 AI가 많이 침투하고 좀 도입되거나 대체되기까지 할 수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몸 쓰는 부분이나 약간 좀 이렇게 물리적으로 뭔가 영향을 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AI가 그 영향을 주는 게 좀 의미가 축소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염두를 하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AI 영역에서 얘기를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게 과연 생성형 AI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의 극대화가 차이를 가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예상하기에는 이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에 있어서의 부익부 빈익빈이 정말로 심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교육해서 누구나 이런 생성형 AI를 좀 긍정적으로 쓰면서 각자의 생산성 극대화를 할 수 있도록 좀 기회 균등을 좀 보장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학습할지, 생성형 AI를 누구나 쓸 수 있게 좀 허들을 어떻게 낮추어야 될 건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렇게 제가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고 끝낼 주제가 아니라서 앞으로도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이런 창의성 영역 그리고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영역에 있어서 생성형 AI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면서 많은 그런 사례와 의견을 여러분들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계속 주기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